2025년 6월 LA는 불법 이민자 단속 명령으로 도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동원됐는지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은 4,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전면 동원했고 여기에 700명의 미 해병대, 수백 명의 육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위 진압이었을까요? 도시는 무너졌다고 뉴스는 말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로 조용히 도시를 지켜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은퇴 소방관, 자원봉사 청년,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 그들은 어떻게 군도 경찰도 못 막는 거리를 지켜냈을까요? 이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충격적 진실 단 1초만 투자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 6일 아침 9시 15분 LA 패션 디스트릭트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IC 요원 수십 명이 차량에서 쏟아져 나와 골목과 도로를 막기 시작했고 확성기를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똑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민국의 공식 작전 구역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즉시 정지하십시오. 현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기를 안은 여성이 뛰다 넘어졌고 트럭기사 한 명은 IC 차량에 막혀 후진도 하지 못한 채 무전기를 붙들고 애타게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 시각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던 찰나 TV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뒤덮었습니다. 속보, 미국 대통령 명령, 전국 불법 이민자 단속 본격 개시, LA 패션 디스트릭트 현장 긴박.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LA 소방국에서 27년을 근무하고 2019년에 퇴직했습니다. 1992년 4월 로드니 킹 사건 이후 폭동 당시 저는 신입 소방관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불타던 그날 저는 불 속에서 뛰어다니며 우리 상가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직도 제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건 그날하고 똑같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만큼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한 명령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불안으로 몰아넣고 단속은 시위를 부르고 시위는 곧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바로 그 경계. 바로 그때 뉴스 화면에 코리아타운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은 윌셔 근처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창문을 열자 벌써 먼 발치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은퇴했어도 제 안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예전 근무 시절 쓰던 방염 작업복과 개인 구조 키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한인의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도 재난대응 임시거점으로 쓰이던 곳이라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하게 됩니다. 건물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는 청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땀에 절은 셔츠, 손에는 무거운 구조용 키트.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말을 건네자 그 청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물품 좀 나르는 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이름은 심상수 씨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말투는 또박또박했으며 한인회 소속 자원봉사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청소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데 단속 소식을 들은 후 곧장 한인회로 와서 구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상수 씨는 말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친 노인을 부축하거나 간식 상자를 분류하거나 메가폰으로 이웃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우며 몇 시간 동안 건물 내부 정리와 구조 물품 분배를 함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패션 디스트릭트에서의 단속은 시위로 번졌고 그 시위는 곧 폭력적인 충돌로 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상점들은 황급히 철문을 내렸습니다. 코리아타운 인근도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곧 우리 동네로 옵니다. 준비해야 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코리아타운에서는 몇몇 상점 주인들이 335 거리에 나와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지시한 적 없고 아무도 그들을 뉴스에 비추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게,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1992년과의 차이일지도 몰라. 우리는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계속해서 창틀 위로 비쳤고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가 도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와 상수 씨 같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인물이 이 이야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게를 그리고 동네를 지키려는 작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월 7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의 날개짓, 그리고 간간히 터지는 군중의 함성은 평소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리아타운과 파라마운트, 콤튼 일대 시위 격화, 상점 약탈 및 방화 발생이라는 자막이 반복됐고 시민들의 불안은 이미 임계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다시 한인회 임시 대응본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심상수 씨와 함께 구조용 물품을 분류하고 시니어 아파트에 전달할 응급키트와 식료품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쓰였던 건 제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혜민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그곳은 2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온 윤혜정 씨의 가게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교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여셨더라고요. 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요? 네. 새벽까지 김치를 담그셨다던데요. 혹시 노인들 못 먹을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누가 나를 기다리진 않을까를 먼저 떠올린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있는 몇몇 상점 앞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대형 체인점이 습격당했다고만 나왔지만 그 주변에는 소규모 한인 가게들도 즐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건물 안에만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상수 씨, 장비 좀 챙기죠. 같이 나가야겠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나가야죠. 지금 우리가 안 나가면 이 동네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는 한인의 비상장비 보관함에서 방염조끼와 휴대용 소화기, 그리고 구급 키트를 챙겼습니다. 한인의 직원 한 명이 우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경찰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못 들어가면 우리라도 들어가야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혜민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긴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듯 불안한 열기와 연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윤혜정 씨가 계셨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혜정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위험해요. 제가 외치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은 안 건드려요. 매일 오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인근 상점 몇 곳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가게는 문이 깨진 채로 내부에 연기가 자욱했지만 큰 불은 아니었기에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그 옆 가게 주인 한 분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와 말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소방도 경찰도 다 안 와요. 근데 두 분은 누구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 사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그냥 도우러 왔어요. 그날 오후부터 코리아타운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들의 가게 문을 닫고 나와 거리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순찰을 돌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동네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상수 씨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되는군요. 응, 사람들 마음은 원래 준비돼 있었던 거야. 누가 시작만 해주길 기다렸던 거지. 그날 밤 혜민의 가게 앞에는 작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윤혜정 씨가 불을 밝히고 작은 테이블에 밥과 국, 김치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남는 거야. 여기 오는 애들 경찰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굶은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몇몇 젊은이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흑인도 라틴계도 백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그릇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조용한 연대는 곧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요. 6월 9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운타운을 비롯한 도시 전역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해병대까지 동원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장갑차는 도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냈지만 그 물리적 장벽 너머에서도 폭력과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에도 야간 통금이 선포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거리에는 황량한 적막이 드리웠고 헬리콥터 흰 불빛이 이따금 건물 사이를 스쳤습니다. 시민들은 집에 머물라는 명령에 숨죽였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한인회 건물에 도착했을 때 실내는 마치 전쟁 상황처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임시 쉼터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이태호 씨, 연장 요청 들어왔습니다. 상수 씨가 제게 전하면서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코리아타운뿐 아니라 라모나 파크라까지. 네, 들었습니다. 군이 중심지 순찰에 나섰기 때문에 한인에는 경계가 느슨해진 외곽 지역까지 지원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급입니다. 홈리스 캠프에 군이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받은 연락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임시 주거지였습니다. 의료 지원과 법률 상담 인력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이 목소리에 심상수 씨는 주저없이 제가 먼저 가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상수 씨는 차량에 키트를 싣고 불안한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돌아 외곽 도로를 지나자 캠프에는 수십 명의 홈리스 이민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몇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자국민한테 왜 이래? 이들의 말은 떨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해 있었습니다. 의료진을 동원해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작하자 라틴계 청년 호세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정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폭동이 난 곳도 당신들을 범죄자로 보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의 이웃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 도우며 헤쳐나가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습니다. 다른 이민자들도 조심스레 모여들어 의료와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수 씨는 차분히 통역하며 현장에서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그날 밤 그 작은 캠프에서 이루어진 연대의 시작은 코리아타운과 라틴계 홈리스, 이주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조용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인회 쪽에는 흑인 초등학교 교사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위 현장의 충격이 너무 커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몇 명은 밤새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이태호는 그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죠라고 말하며 한 손에 담요, 다른 한 손엔 따뜻한 우유 몇 통을 챙겼습니다. 즉석에서 어린이 심리 안정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죠. 거기엔 무표정하던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안고 울음을 멈추고 호흡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른들 또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렬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요. 폭력은 멈출 수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연대가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또 다시 큰 시위대가 몰려오자 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진화병 물대포가 발사되고 가스탄이 공기를 뒤덮었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해민의 앞 조명 아래 모인 이들은 서로 뒤에서 밀고 괜찮냐고 묻고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며 뉴스에선 절대 나오지 않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조용한 연대야말로 도심의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요. 폭발 직전의 도시 속 우리는 음식과 담요를 나눠주고 응급처치를 했고 아동과 노인, 이주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끝나고 저는 밤이 깊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스 냄새가 남아있는 공기는 아직 무겁지만 한인의 건물 앞 작은 등불들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조용한 연대는 이미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6월 11일, 그날도 무더웠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언론은 충돌, 체포, 야간 통금 강화 같은 단어들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실제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민의 반찬 가게 앞 작은 광장에는 늘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간이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에서 물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출신도 다르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는 그저 말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10시 42분 이태호 씨, 큰일 났습니다. 저쪽 가게 골목에서 화재 발생했어요. 심상수 씨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그 뒤로 피난 중이던 가족들이 허겁지겁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은 바로 코리아타운 인근 해민의 반찬 가게와 단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옆 상점으로 번지고 있었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군병력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진입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해민에까지 위험해집니다. 상수 씨의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동합시다. 장비 챙겨요. 여긴 우리가 막아야 해요. 우리는 자원 소방 강리를 들고 화염 속으로 향했습니다. 방염조끼, 산소 마스크, 휴대용 분말 소화기, 그리고 대형 담요.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앞섰던 건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옆 가게 벽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아직 가게 내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상수 씨와 함께 진입 방향을 파악하고
연기 통로를 막기 위한 담요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쪽 벽 타기 시작했어요. 소화기 2번 분사. 수압 낮춰서 집중하라고. 이런 상황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백 건 해왔던 진압 동작이 손끝에서 살아났고 상수 씨 역시 두려움을 억누른 채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도 물동이 있긴 한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줄 서서 소화기 교체, 그쪽은 대피 안내해 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짚고 연기 속에서 같은 마음 하나로 불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30여 분 후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가장 걱정됐던 해밈의 반찬 가게도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윤혜정 씨는 가게 앞에 서서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끝내 흐르진 않았습니다. 이태호 씨, 상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도시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이후 해민의 앞 광장은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의료 지원 텐트, 무료 급식 부스, 어린이 놀이공간, 그리고 노인 쉼터까지. 어느 하나 대단한 건 없었지만 모두가 스스로 움직여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6월 13일, LA 전체를 뒤덮었던 긴급 통행 금지가 점차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충돌과 체포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 화면 뒤로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다는 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집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은 이제 안정돼 있었고 군트럭도 더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TV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인원은 사망자는 재산 피해는 하지만 저는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와도 돼. 저 사람들 덕분에 이 도시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린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서로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번에 우리는 보여줬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있었기에 불타는 도시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태호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간 은퇴 소방관,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웃들의 연대. 이건 과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세상을 지켜낸 이들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